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아담 스미스의 일단 외모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아담 스미스의 외모?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무슨 과목으로 공부를 하시든 못생긴 쪽으로 좀 따진다면 넘버원을 할 수도 있는, 물론 버금가는 사람이 몇 명 있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버금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못생겼지요. 여러분들이 눈은요, 그럼 이 개구리 눈, 툭 튀어나온 눈이고요. 코는요, 매부리 컷에 되게 큰 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다 뭐가 있냐면 말을 좀 더듬는 편이었었고 얼굴엔 좀 이렇게 경련이 있는 이런 편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못생기고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또 놀라운 건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요. 근데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 공포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 공포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둘 있었답니다. 하나는 어머니였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촌 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돌봄을 주로 받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촌 누이의 돌봄을 주로 받으면서 평생 동안 저술 활동을 펼쳤던 그런 인물이 사실은 아담 스미스지요. 그럼 아담 스미스는 아무런 스캔들도 없나요? 라고 하면 있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동안 사귀었다는 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친했던 동료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는 사실은 아담 스미스보다 한 10살 정도 많지요. 데이비드 휴미인데요. 데이비드 휴메에 의해서 어떤 사교단체에서 만나게 됐던 후작부인 한 분이 계속 아담 스미스에게 미련을 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될까요? 찝적댔는데 결국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스캔들은 이 정도 말고는 크게 있지 않은 그런 분이고, 사실은 아담 스미스에게 둘도 없는 절친이 데이비드 휴메인데요.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시면 뭐가 있을 거냐면 데이비드 휴메에게 아담 스미스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리적인 관점도 그렇고 경제적 관점도 흉과 아주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시절에 뭔가를 배운다면 아담 스미스는 주로 경제 파트에서, 휴은 주로 철학이나 윤리 파트 주로 배우시게 되는데 둘의 관점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담 스미스는 14살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여러분들이 글래드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학업을 계속 이어서 마무리 지은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모교에서 뭐 하게 되냐면 교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래드고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교수를 지내게 되는데 놀랍게도 경제학이 아니라 윤리학과 교수입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좀 이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때까지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글래드고 대학교에서 총장까지 지내시는 이런 분인데요. 아담 스미스를 유명하게 만든 책,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부론이 아니라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으로 이 사람은 유명해지게 되는데, 물론 도덕감정론의 가장 핵심은 뭐죠? 이렇게 말하면 이기적인 인간은 어떻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규명을 해놓은 책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만 기억하시는데 사실은 자기 규제가 가능한 인간이라는 걸 사실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인간이 행위를 한다는 걸 전제하고 경제학적 관점을 펼치는 건데요. 이 책이 유명해지게 되면서 아주 부유한 그 백작을 만나게 돼요. 찰스 타운제트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의를 합니다. 우리 아이를 유럽 여행을 보낼 건데 같이 동반해달라라는 제의를 해요. 근데 그 당시로는 좀 있는 집구석들이 주로 이렇게 했나 봐요, 교육을.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는 유럽에서는 어떻게 놓고 보면 유럽 여행이 뭐 세계 여행 가까운 수준이니까 쭉 여러분들이 뭐 체험하면서 좀 똑똑한 선생님 하나 붙여가지고 쭉 다니면서 뭐 레슨을 받고 같이 경험하고 뭐 이러는 거였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그걸 동행하기로 하고, 물론 조건은 보수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담 스미스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인 또 하나의 이유는 있습니다. 자기도 좀 체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행 과정에서 아담 스미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교류와 대화를 토대로 많은 것을, 나중에 책을 쓰는데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결혼도 안 하셨는데 아버지가 되신 놀라운 분인데,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경제학도가 있으니 자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낳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경제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아버지, 물론 더 놀라운 사실은 자본주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란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한번 제가 그 가경 얘기할 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경제학을 창시하신 분은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지요. 1903년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윤리학과에서 경제학과를 독립시킨 분. 그건 1903년이니까 아담 스미스가 돌아가시고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대는 사실은 큰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국부론이 1776년에 발행되는데요. 1776년은 미국이 독립하던 해이기도 하고요. 정조가 왕위를 물려받던 시대고 정형이 10대였던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 당시 영국은 1760년대쯤 되면 산업혁명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혁명에 접어들게 되면 산업자본가라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힘드시다면 그냥 공장주들, 돈 많은 애들, 얘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에 산업자본가가 육성되는 과정에서는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실은 육성이 됐어요. 근데 이 보호란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보호는 다른 말은 간섭이죠.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애인이 있으시든 부인이 있으시든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에는 일찍 다녀, 술 많이 먹지 말고 너무너무 고맙지요. 근데 나중엔 어떻게 들리세요? 간섭으로 들리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보호라고 느꼈던 게 간섭으로 느껴지는 순간 이제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손대지 마, 이런 거죠. 간섭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요 과정에서 사실은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가져다가 손대지 않는 게 득이야 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차용하다 보니까 현대사에서는 자꾸 아담 스미스가 어떤 자본가 또는 부유한 사람들을 옹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 스미스 여러분들이 이제 국부론 내용을 훑어가면서 이게 왜 그렇지 않은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국부론이라는 책은 일단 제목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국부론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책 제목입니다. 국부를 정의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국부냐라는 국부의 정의를 내려줘야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법.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말로 부자 되세요 라고 하려면 부자가 뭔지를 정의 내려야 부자 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국부론은 사실은 상당히 획기적인 책이었어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 국가들은 상업을 장려했었죠. 왜 상업을 장려했죠? 이렇게 말하면 장사해서 돈 버는 것. 돈이 뭐라고 생각했죠? 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결국은 돈은 금화나 은화로 통용이 되었으니까 창고에 금이나 은이 가득 쌓여있다. 이제 부유한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국부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부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이 아니라면 뭐가 국부냐라는 게 문제인 거지요. 아담 스미스가 쓰게 되는 국부론이라는 책은 사실은 1년 만에 갑자기 써진 책은 아니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유럽 여행을 다니던 동안에 1964년 프랑스에 머무르게 돼요. 프랑스의 남부 지역의 아주 한가한 도시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무척 따분했나 봐요. 따분해서 친구였던 휴맥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지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한번 서술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책의 서술을 시작하게 되죠. 그 책이 아담 스미스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천재들을 심심하게 하면 세상이 힘들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아담 스미스는 상당히 집중력이 뛰어났었나 봐요. 얼마나 집중력이 뛰어났냐면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옷을 입고 나와서 정원에서 생각에 빠져있는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시면 되게 웃길 거예요. 잠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그뿐이 아닙니다.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계속 걷기 시작하고요. 자기 집에서 16km나 걸어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차를 마시기 위해서 차를 끓이는 과정에 그 차 끓이는 주전자에다가 버터를 집어넣어서 끓여 먹기도 한 그래놓고 마시면서 차 맛이 이상해 라고 말했다는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 국부론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국부론의 원 제목은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천인데요. 국부론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국부가 뭐냐는 거죠. 국부가 뭐냐. 그럼 국가가 갖는 부는 뭐냐라고 할 때 그 당시를 잠깐 좀 이해해 보셔야 돼요. 왜 보셔야 되냐면 국부를 정의 내려야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상업을 장려하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왜 상업을 장려했죠? 장사하면 돈 벌지요. 그럼 돈을 번다는 건 그 당시로는 금화, 은화가 통용되니까 금과 은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부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국가의 부라고 생각했으니까 장사해서 돈 버는 것 그게 부유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국부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할 것 같네요. 쉽게 말한다면
돈만 많아지면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돈만 많아지면 물건값만 뛴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부유해진다는 건 오히려 돈이 아니라 물건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지는 거니까 생산이 결국 국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생산에 꼭 필요한 것은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생각, 발상의 전환이 나타나는 순간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그러면 생산을 늘려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전학파가 내놓은 가장 멋진 말은 레세페르라는 말이에요. 레세페르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냅둬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방임주의를 말하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방임을 말했을까요? 라고 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이기적이랍니다. 그럼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손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지. 실제로 국부론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아침마다 신선한 빵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제빵업자나 정육업자의 너그름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뭐 할 거다. 아침같이 일찍 나서 빵을 만들고 고기를 다듬을 거란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할 거고 자기들의 이익이 증가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사회 그 전체 이익은 이 개인들의 이익에 합의되니까 국가는 점점 부유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하죠. 의도하지 않은, 그 누구도 공익의 증진을 의도한 적은 없으나 공익의 증진을 의도하지 않게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한 번 또 나오게 되죠. 처음에 유명했던 말은 레세페르. 근데 이걸 악용한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유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레세페르를 왜 주장했는지를 뒤로 가보시면 좀 더 알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누구나 하는 말,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국보론이라는 책은 거의 9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지만 별로 읽은 사람들은 없는 책인데 이 책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비저블 핸드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시장의 가격기구가 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이 부분 때문에 가끔가다 아담 스미스를 오해하는 게 이 사람은 극단적 시장주의자다 라고 이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손대지 마라, 가격에서 해줄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아담 스미스는 독점을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아담 스미스를 공부하시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독점의 정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 경제학에선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독점이라고 말하면 공급자가 한 명이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죠. 홀로 독자를 써서. 근데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독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했던 독점은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을 반대한다는 건 정부가 특혜를 기업에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하면 시장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놔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독점을 반대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기업을 옹호하려고 한 건,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기업을 옹호한다는 건 특혜를 주는 것이니까 기업에 특혜를 주지 말라는 시장 경제.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한다면 오히려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건 특별한 기업에게 어떤 특혜들을 줘서는 안 된다를 반대했던, 그래서 기업을 옹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은 노동자를 옹호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또 한 가지 나중에 마르크스에게 비판을 받는 자리가 실제로 국보론에 들어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것 같기도 하지만 레세페르, 인비저블 핸드, 또 하나는 뭐죠? 분업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했었지요. 근데 분업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라고 하면 분업을 하게 되면 일을 나눠서 하게 되니까 특화가 돼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중에 마르크스가 비판을 하지요. 어떤 비판을 하느냐면 인간들을 하나의 부품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가져온다 라고 마르크스가 비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아담 스미스 입장에서는 분업을 강조한 이유가 노동자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200만의 노동자들의 빈민이 있었습니다. 그 200만 명의 노동자 빈민은 왜 발생하는 걸 이렇게 말하면 기술이 아예 없는 거예요. 기술이 아예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의 능력만으로 하다 보니 핀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분업을 토대로,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분업을 토대로 협업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건 노동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 분업이 갖고 있는 단점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 분업은 사람들을 다시는 단순 노동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가가 해줘야 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공교육을 토대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실제로 국본을 읽어보셔도 기업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나온다고 할지라도 기업을 좋게 표현하는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국민이 가난하다면, 국민들이 비참하다면 그 나라가 절대로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까지 말한 이런 분이죠. 아담 스미스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아담 스미스는 사실은 자기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거든. 내 책을 다 불질러 달라라고 해요. 친구들은 깜짝 놀랐죠. 이렇게 책을 잘 쓰는 사람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세상에 내 귀엔 너무 부끄럽다. 그래놓고 사실은 더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내가 본 앞에서 태워달라. 그래서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죽고 나온 다음에 나온 저작이나 이런 논문이나 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담 스미스가 진정한 시장경제, 쉽게 말하면 부자를 옹호하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시장경제였다는 점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